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끊어서 서유럽이 미국산 액화가스를 쓰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정설로 미국이 한 소행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나토 국가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었고 그 경제 제재에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한민국, 대만이 동참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체 그 지구의 지도를 놓고 볼 때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또 몰래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큰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머지 국가, 특히 이제 브라질로 대표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러시아의 그 침략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을 가져오면서까지 러시아와 대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어떤 딜레마일 텐데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주저앉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러시아와 그 중국을 떼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게 가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다가가서 서로 밀착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가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또 맺으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버텨냈고요.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활황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야 이게 과연 그 영국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은 뭐 프랑스도 사실은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서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가 휘청되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러시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국제은행 같은 데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러시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취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1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에너지원,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출해서 얻는 비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거 말고도 하이텍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 비중이 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적고 1차 에너지 산업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집중적으로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출을 견제 왔죠.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있고 또 하나가 석유일 텐데 통계 수치를 보니까 그 서유럽이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폭 줄이면서 이 비중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얻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고갈돼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가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석유 수출은 이게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보고 오니까 러시아가 그 에너지원을 수출해서 얻는 수익을 10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로서는 그 1 정도가 천연가스의 비중이고요. 나머지 9는 석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는 러시아가 재미를 못 보지만 이 석유에서는 상당히 큰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석유 가격은
꾸준히 뭐 상승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승세가 단기간 내에 꺾이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물론 에너지 출에 너무 집중된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 석유 시장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당설이 많았죠. 러시아가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가 가서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끊어서 그 서유럽이 미국산 액화가스를 쓰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설로 미국이 한 소행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놀라운 실력을 가진 기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기자가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기사를 내서 이것은 자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한 행위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거의 그 기자가 밝힌 바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확실한 답은 10년, 15년, 20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겠지만 지금 여러 용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유수얼 서스펙트라고 하나요?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미국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독일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피해를 독일이 당했는데 미국에게 상당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또 힘의 역관계상 대놓고 외교적인 어떤 무리를 하면서까지 미국에게 어떤 험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하여튼간 미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듯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미국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측면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고급 노동력들이 러시아에서 그냥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큼 큰 타격인지 모르겠지만 최고급 두뇌에 유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일반 노동력 면에서도 지금 일손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소련을 구성했던 중앙아시아 한공화국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이용해서 일손을 메웠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군수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공장이 팽팽팽팽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장이 잘 돌아가면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충분치 않은 측면,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크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때 안 되면서 불균형을 이룬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러시아도 저출생 국가거든요. 러시아도 예전에 소비에트 시절에는 인구가 2억 명을 훨씬 넘었었는데 거의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화국들이 독립하고 러시아 자체의 인구가 사실은 지금 1억 5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러시아도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출생률이 가장 떨어졌던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한창 20대, 30대가 돼서 일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출생이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당연히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돼가지고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수가 적으니까 수요가 맞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텨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붐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위험하죠. 어느 순간에 이 거품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추고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 지도부로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경제를 계속 호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뭔가 계속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서방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듣기로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보다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독일의 노동 생산성보다 떨어져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그 푸틴이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효과가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요. 꾸준히 조금씩 달팽이 속도이겠지만 그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전략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진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요약을 하자면 중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한계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도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될 텐데 그것은 전황의 문제도 있고 국제정세의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을 떠받치는 경제 영역에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다른 지역을 어떻게 볼까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바지만 단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아서 자국의 영토를 늘린다고 하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릴 텐데 그게 말하자면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만든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 전략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군사력으로 사실 미국을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고 미국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미국의 그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그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와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이거 묶어내려고 했었고요. 이게 뭐 아주 큰 재미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쪽박을 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 그 옛날 소련 공화국들을 묶어내려고 하고 그 이외에 왜 더 크게 보면은 브릭스 국가 그러니까 서방이 아니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경제 규모가 컸던 국가들을 한데 묶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브릭스가 브라질하고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이을 텐데 이것의 결속력을 높이고요. 그래서 서방과 대결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체제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브릭스 회원국가가 점점 늘어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어떤 위상이란 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의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브릭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서 브릭스의 위상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더욱더 이제 북돋고 더 유도하고 더 활성화하는 것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랜 염원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세계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브릭스와의 기존의 어떤 그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회원국가를 끌어들여서 미국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게 미국의 일극 체제가 영원하지 않다. 다극 체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극 체제를 만들어내는 선두주자가 러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려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방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될 듯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아프리카는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그 변화가 북아프리카가 있고 그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이제 일정한 벨트가 있는데 그걸 사헬 벨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정변이 일어나고 있고요. 권력이 바뀌고 있는데 이 권력이 바뀌는 그런 여러 나라에서 일정한 추세가 서방 세력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 사헬 지역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행사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계속 밀려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게 뭐 얼마나 일반 대중의 여론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여러 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변이 일어나는데 정변의 일정한 흐름은 프랑스를 위시한 서방 세력을 밀어내버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우호 관계를 맺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입장이고 서방과 관련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수탈을 당해왔던 과거를 이제는 끊어라. 그리고 그런 빈자리를 우리 러시아가 메우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 위상을 높이려고 들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이게 그 러시아를 공부하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아까 저번에 봤던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번번이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정적일 거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러시아 역사를 공부해 왔지만 러시아 역사에서 사실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 사회 주체가 들어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그 혁명이라는 사건이 필연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라는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레닌인데 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1916년 말에 스위스에 있으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혁명을 못 볼 듯하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난다면 당신들 후배들, 당신들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레인조차도 혁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러시아 제국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또 예상을 뒤엎었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세계 어느 누구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번번이 깨트리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일 텐데 러시아의 그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구상할 때 당연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보면 달팽이 걸음일지라도 러시아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쟁을 승리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체제의 안정성이 30년, 40년 동안 보장이 돼요. 전쟁에 지면은 곧바로 혁명, 봉기, 반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도박을 했는데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리로 이끌게 되면 푸틴 체제 내지는 그 후임 체제가 한 30년 동안은 안정을 구가할 것이고요. 예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를 할 것 같지만 또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어느 순간에 또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순간에 또 급격한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난다면 뭐 5년, 10년 뒤를 바라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푸틴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혼란에 처하겠죠.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엘진 시대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최소한도의 안정성과 질서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그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인데 푸틴 체제가 유지된 한해에서는 그 최소한의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푸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후입 체제가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게 될 때 그 혼란상은 이유를 말할 수 없고요. 그 혼란을 또 수습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러시아의 모습이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푸틴 체제와 그 후임 체제는 30년 동안 안정을 구가할 것이다. 근데 전쟁이 지면은 5년 뒤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무질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상당히 그 속으로 좀 이렇게 두근두근한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그 나라의 고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그게 러시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러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이는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를 우리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상당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호전적인 나라였고 침략적인 나라였다. 그리고 푸틴이라고 하는 아주 그 비이성적인 독재자가 그 이웃나라 영토가 탐나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수준의 분석으로는 사실은 이 복잡한 그 전쟁 자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없고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전쟁을 분석해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지정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점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러시아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은 사실은 그 전쟁의 어떤 뭐랄까 객관적인 진상을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보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확한 실상을 보도하지 못할까 했을 때 이게 그 서방에 그 치우친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시각에서 서방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이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에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듯한데 그 미국과 서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측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될 텐데 또한 이 미국과 서방이 세계 전체는 아니거든요.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더더욱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서방과 미국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서방과 미국이 세계 전체는 아니니 이 나머지 세계에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계 정세와 지정학을 분석해야지 우리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